다시 중동 사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원래 6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54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시계 볼 줄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들긴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쟁 단기간 작전이고 예. 매우 빨리 끝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작전 성과로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제조 시설 이것을 파괴를 했다. 미사일 기지 발사되는 80%를 제거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사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겼지만 아직 충분히 이기지는 못했다. 예.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은 더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전쟁은 마무리 수순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 분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타코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 전쟁에서도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 건가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미국 측에서 원래 계획했던 전쟁의 목표 이걸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상당 부분 자기들의 워 플랜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이제 8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긴 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국제 유가도 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충격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발작이 일어난 것 같고 그 이제 핵심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유가의 어떤 충격이겠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유조선들을 통한 이 공급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이제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한 이제 유가 가격이 원래는 이제 전쟁 전에만 해도 60달러 중반대에 있었다가 이게 100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계속 치솟다가 G7 재무회의에서 이제 비축하고 있는 비축률을 이제 방출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방금 이제 보셨던 트럼프의 발언, 전쟁을 뭐 단기간에 끝낼 것 같은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지면서 80대 달러로 이제 중반으로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을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란 쪽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은 지금 결사항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발언이 좀 엇갈리고 있다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공식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우 강경한 성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결사항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여력이 있는가로 없다는 볼 때 건가요? 예.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방금 트럼프 대통령도 80%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도 8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의 지금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드론 지금 제조하는 공장도 지금 부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유일한 지금 저항 수단인 미사일과 드론의 능력이 이렇게 위축이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의 난인데 예. 경제 난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란 국민들이 이 생존의 문제까지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제 모스타파 해제가 다시 이제 들어서면서 강경으로 나가겠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 보도에 보면은 이란도 지금 현재 다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이런 또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거와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다 이 사정을 볼 때 네.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계속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당장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혁명수비대라든지 하메네이의 차담 쪽에서는 또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든지 좀 메시지 통일 안 되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그 아락치 외교장관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대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 듯한 요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 방향은 지금 새 체제 내에서 최고 지도자 측에서 수립하는 이 안으로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그것은 대외적인 메시지이고 실제로 이란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향일까요? 좋은 방향의 불확실성이 또 하나 생긴 것 같긴 한데요. 어제까지는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가도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코스피 급락을 했고요. 거의 뭐 이 사이드카라는 조치가 매일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자산 가격은 어느 시기에도 뭐 어느 세계에도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올라갈 일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어떤 전망은 밝은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이 주식 시장 같은 그런 이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제 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피 내에서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 내에서도 언제쯤 한번 조정이 올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그런 아마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이런 전쟁과 유가 충격이라는 이 명분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예, 그렇지. 이게 유가 충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충격이었어도 한번 이렇게 크게 조정했을 시기가 분명히 왔을 거고요. 다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좀 구조적인 이제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유 의존도를 이제 측정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OECD 37개 국가를 이제 서열을 매기면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중국과 미국 같은 이제 큰 규모의 국가에서 원유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 대비 원유 소비량의 어떤 이 규모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그런 원유 가격 상승이 공급 측 요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구조의 어떤 고리가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도 예. 많은 투자자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요.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또 한 번 B2가 굉장히 과열이 됐다고 해요. 지금 잔고가 33조 원도 넘어서서 역대 최대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역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는 뭐 거의 방관을 하듯이 하다가 이제 와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조금 당국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워낙 지금 단기간에 벌어진 예.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습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예. 97년 외환 위기,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런 학습 효과가 좀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학습된 것이 굉장히 축적이 돼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똑똑해진 개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B2 투자를 하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또 뒤늦게 가서 이제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산의 정상이 저기 내 눈에 보인다고 해도 등산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잠깐의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이제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B2의 어떤 위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내려가는 그 찰나에 이게 청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예. 조언들이 있는 겁니다. 뭐 증권 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돈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역시 불확실성이라면 이란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란이 주변국들을 계속 공격을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공격을 하고 이번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주변 국가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한 공격이 예.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수화 시설 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예. 이란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그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제는 또 이제 그 유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지금 현재 강대강 대치 상황을 아주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고조되는 이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좀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빠른 이제 종전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네네. 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 3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담수화 시설도 공격을 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전선이 넓어진다면은 이거는 빠른 마무리보다는 오히려 장기화 국면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는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란 측에서도 사정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불신 같은 것들도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중동 문제에 있어 특히 이란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찾아온 이 기회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까지 도와주는 이 기회. 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그야말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강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제 측면이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 전쟁이 좀 계속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월 말에 있는 총선에서 예. 재집권을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좀 와야 될 위기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쟁으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본인의 이 사법 지금 현재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의 그 부패 혐의를 그렇죠. 비롯해서 예, 예. 세 개 케이스에 대한 지금 현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야말로 형사 범죄로서의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걸 연장을 시켜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을 하고 있는 것들,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쟁 사태를 보면요. 이런 전쟁의 여파, 충격이 미국 이쪽보다는 유럽과 아시아에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이제 외생적인 충격으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유 의존도에 비롯한 그런 이제 자본시장의 반응이 급격한 반응이 이제 환율 상승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제 우려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행과 KDI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을 한 1.9% 혹은 2% 정도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상했던 어떤 유가 수준을 한 60달러 중반대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수치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생적 수치를 이제 그 가정을 합니다. 거기에 전망 어떤 보도자를 보면은 전망에 대한 전제. 그 세 가지 전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유가, 두 번째로는 실질 실효 환율,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경기. 이 세 가지를 이제 외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의 해외 기관들이 예측한 것들을 기반으로 넣으면 국내 어떤 GDP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전제되는 게 65달러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2%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 정도 된다. 혹은 150달러 된다 하고 이걸 다시 돌려보면 최근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 전쟁 직후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경제 성장률이 한 0.3% 포인트 정도 하락시킨다고 했습니다. 100달러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서 150달러까지 유가가 간다. 그러면 0.8% 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 전쟁의 어떤 길이 정도, 그다음 유가의 수준 정도 그런 지속성에 따라서 2%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까지 최악의 경우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성장률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국가들 다양한 이제 무역의 의존과 유가의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비슷한 구조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세 가지 변수, 유가, 환율, 그리고 글로벌 경기. 유가는 오늘 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80달러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환율도 하락을 했는데 1,460원대.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기까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유가,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예.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경기 변동이라고 했을 때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거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예. 또 좋을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수요를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통상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총수요 곡선이 이제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공급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전쟁과 같은 또 유가 가격 상승 같은 것으로 이제 벌어지는데 예. 이때 통화 정책을 이제 잘못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 기준금리를 내린다,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악의 고리로 이제 순환으로 이제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물어보면 단기적인 처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를 어떻게든 억제하려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제 상한제라든지 다양한 것, 그다음 보조금, 단기적으로 뭔가 이 땜빵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유가라는 외생적인 충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 7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80년대 되면 이제 유가 상승도 낮아지고 예.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되고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국면으로 가고 그것이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단기적인 어떤 변동은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까지 거의 25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그렇죠. 굉장히 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그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했던 것은 이제 매파적인 어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예. 정책이 있었고,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켰겠죠. 다른 한 측면은 이제 민간 어떤 경제 구조에서 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높은 구조를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 경제 구조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이 생산 산업에서의 어떤 생산 이 공장에서 사람이 하던 숙련공이 하던 것을 이제 로봇이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 높은 유가 충격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용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외생 변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란 쪽에서 어린이들이 대거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주변에서 미국의 토마호크 공습 영상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거 그렇다면은 미국의 오폭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바,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어린애들에 대한 그럼요. 공격이기 때문에 국제 인도주의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제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또 도덕성 문제까지 이제 그렇죠. 예, 예.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양쪽에서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보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또 미국 측에서 반박을 하는 걸 보면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네. 말을 하고 헤그스에서 국방장관도 그러는데 이거는 이란의 오폭이다. 네, 네. 이란이 발사하는 이 미사일은 오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네. 그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끝나더라도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